42쪽 액체로 갑니다. 자, 여러분 이것 좀 보세요. 몇 학년 때 배운 거죠? 중학교 1학년, 중학교 1학년. 자, 고체에서 액체에서 기체로 갑니다. 고에서 액을 거쳐 기로 가면 분자 사이의 거리는 멀어지고 분자 간의 인력은 약해지고 그 다음 배열은 불규칙해지고. 지금 그걸 그림으로 표현한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일반적인 경우 고에서 액에서 기로 가면 갈수록 물질의 부피는 어떻게 돼요? 일반적으로 증가해요? 감소해요? 증가죠. 왜냐면 딱 봐도 애들 사이의 거리가 멀어지잖아요. 지금 입자 사이의 거리가. 안 그래요? 입자 사이의 거리가 멀어지면 부피가 증가하는 거죠. 딱 한 놈만 예외죠. 고에서 액으로 가는데 오히려 부피가 감소하는 놈이 딱 하나 있죠. 그 놈이 누구예요? 물이죠. 그럼 물은 고에서 액으로 갈 때 오히려 부피가 감소하는데 왜 감소하냐? 그건 이제 다음 주에 나와요. 우리 물의 특성만 자세하게 한번 할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물을 제외한 대부분의 물질들은 고에서 액에서 기로 가면 부피가 커지고 인력이 약해지고 분자 사이의 거리가 멀어진다. 요거 뭐 기본으로 알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자, 이걸 기억하시면서 우리 화학할 때요. 극성분자, 무극성분자 배웠던 기억나죠? 내가 어제 인계점에서 화학 수업을 하다가 기함을 했어요. 극성분자, 무극성분자를 까먹었더라고요. 어이가 없어가지고. 극성분자, 무극성분자 기억하시죠? 나 진짜 가만 안 둬 정말. 극성분자라 하면 분자 자체가 전하를 띠고 있는 분자죠. 뭐 대표적인 예로 물을 든다면 여기가 산소고 여기가 수소. 이 사이에 공유 전자쌍이 있습니다. 자, 전자쌍을 공유하는데 얘네들이 50대 50으로 나눠 먹는 게 아니었어요. 그죠? 전자쌍을 땡기는 힘이 둘 중에 좀 더 센 놈이 하나 있었단 말이에요. 산소와 수소 중에 누가 전자 땡기는 힘이 세요? 산소가 세요. 그죠? 우리 이 전자를 땡기는 능력을 뭐라고 불렀어요? 5글자. 전기음성도죠. 전기음성도. 산소가 전기음성도가 커서 이 전자쌍을 산소가 땡겨간단 말이에요. 그럼 산소가 전자쌍을 땡겨가니까 얻은 놈이 살짝 마이너스. 그렇다고 제가 이온처럼 완전히 100% 내 거 이건 또 아니잖아요. 그래서 살짝 마이너스를 띠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걸 델타 마이너스 델타 플러스, 이게 아주 약간 풀말을 띈다의 의미란 말이에요. 이쪽 전자쌍도 얘가 끌고 간단 말이죠. 여기도 이제 델타 마이너스, 델타 플러스. 그래서 수소는 델타 플러스 전하를 띠고요. 산소는 델타 마이너스 총 2델타 마이너스의 음전하를 띄어요. 그래서 분자 자체가 중성이 아니었어요. 전하를 띠는 분자. 이런 게 극성 분자죠. 반면 무극성 분자, 메테인 같은 거죠. 메테인. CH4. 얘네는 사실 결합만 놓고 보면 극성 공유결합이에요. 사실 수소와 탄소 전기 음성도 다르단 말이에요. 하지만 이 메테인 분자 모양이 어떻게 생겼어? 기억에서 지웠니? 메테인 분자의 모양 CH4 정사면체. 와, 이거 안 나온다. 미쳤다 진짜. 정사면체. 얘 완벽한 정사면체여서 이쪽 쌍극자 모멘트의 총합이 상쇄가 되어 0이 나오는 구조였죠. 그래서 분자 전체로는 완벽한 중성이 되는 이런 게 이제 무극성 분자였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 이때 물하고 메테인, 물은 제가 빼고요. 다른 애로 한번 해볼게요. HCl을 예로 들어볼 거예요. HCl. 여기가 수소, 여기가 염소. 당연히 극성 분자예요, 무극성 분자예요? 당연히 극성 분자예요. 염소가 당연히 전기 음성도가 크기 때문에 이쪽이 살짝 마이너스, 이쪽이 살짝 플러스를 띠는 극성 분자고, 여기에 누구를 예시로 한번 들어볼까요? 뭐 A2라고 하는 어떤 극성 분자가 있다 칩시다. 분자량이 비슷해야 되기 때문에 얘네들이 분자량은 비슷하다고 치고 무극성 분자로. 자, 둘 중에 누가 녹는 점, 끓는 점이 높았죠? 분자량이나 나머지 조건이 다 비슷하다면 극성 분자예요? 무극성 분자예요? 시험은 왜 보는 거야? 이렇게 다 까먹을 거면. 극성 분자와 무극성 분자 분자량이 비슷하다면 우리 누가 더 녹는 점, 끓는 점이 높다고 얘기했어요? 극성이 녹는 점, 끓는 점이 높다고 얘기했었어. 그죠? 그 이유가 뭐냐? 극성 분자는 얘가 마이너스 플러스를 띠고 이쪽에 있는 다른 HCl도 마이너스 플러스를 띠니 요 마와 요 풀이 서로 땡기는 힘,
뭐라고 부르죠?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서로 땡기는 힘. 정정기적 인력이 작용한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얘는 무극성 분자이기 때문에 얘네들 사이엔 정정기적 인력이 없어요. 그럼 무극성 분자는 분자 간에 땡기는 힘이 1도 없냐? 그건 아니에요. 무극성 분자도 분자 간에 인력이 있어요. 있는데 극성 분자도 분자 간의 인력 기본이 깔려 있고 극성은 거기에 정정기적 인력이 하나 추가되는 거고요. 무극성은 요 기본 인력만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럼 기본 인력만 갖고 있는 애랑 기본 인력 플러스 정정기적 인력이 있는 애랑 당연히 누가? 이쪽이 정정기적 인력이 크단 말이에요. 분자 간의 힘이 세단 말이야. 근데 얘네를 고에서 액에서 기로 바꾸려면 이 분자 간의 인력을 다 끊어야 되는데 분자 간의 인력이 센 애는 끊기가 힘드니까 아무래도 녹는 점, 끓는 점이 올라간단 말이에요. 이렇게 우리가 화학에서 배웠다고요. 그죠? 아, 극성 분자는 정정기적 인력이 더 있기 때문에 무극성 분자보다 분자 간의 인력이 커서 끊기가 힘들어. 그래서 녹는 점, 끓는 점이 높아. 자, 요 극성 분자 사이에 작용하는 정정기적 인력 이거 있죠? 어디 갔어? 이 힘, 요 힘의 이름이 바로 쌍극자 힘이에요. 우리가 이 힘의 이름까지는 안 배웠었잖아요. 극성 분자 사이에 작용하는 정정기적 인력 이게 쌍극자 힘이에요. 분자 간의 힘. 쌍극자의 의미가 뭐냐면 얘처럼 분자 하나 안에 풀말을 다 띄고 있는 걸 쌍극자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극성 분자의 다른 표현이라 생각하셔도 크게 무리 없어요. 정확한 같은 말은 아니지만 아하 그럼 극성 분자 두 놈 사이에서 작용하는 힘이라서 쌍극자 힘 그냥 이렇게 부른다고 생각하시면 되게 편해요. 그러면 이 쌍극자 힘은 극성 분자에만 있는 거예요. 극성 분자처럼 풀말을 띄어야 무조건 정정기적 인력이 있는 거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같은 극성 분자여도 이 쌍극자 힘은 다 다를 수가 있어요. 잘 보시면 얘네 다 극성 분자예요. 다 극성 분자. 그리고 분자량도 다 비슷비슷하거든요. 근데 이 쌍극자 모멘트는 분자의 쌍극자 모멘트예요. 분자 전체의 쌍극자 모멘트. 같은 극성 분자여도 더 강한 극성을 띠는 애일수록 분자의 쌍극자 모멘트가 더 큰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셋 중에 이놈이 제일 극성이 강한 극성 분자라는 뜻이잖아요. 다 어쨌든 극성 분자인데 얘가 극성이 제일 세! 그러니까 봐봐요. 끓는 점이 얘가 제일 높아요. 왜냐면 분자 간의 쌍극자, 분자의 쌍극자 모멘트가 제일 세니까 분자 간의 인력도 제가 제일 강한 거예요. 무극성보단 극성이 당연히 녹는 점, 끓는 점이 높고 왜냐면 얘는 쌍극자 힘이 없고 극성 분자는 쌍극자 힘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같은 극성 분자여도 분자의 쌍극자 모멘트가 클수록 쉽게 말해볼까? 더 강한 극성 분자일수록 녹는 점, 끓는 점이 더 높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했어요? 자 그러면 좋아요. 극성 분자 사이에 작용하는 요거 이게 이름이 쌍극자 힘이라면 야 그럼 무극성 분자도 갖고 있고 극성 분자도 갖고 있는 저 기본 인력 자 저놈의 이름이 분산력인 거예요. 저놈의 인력 이건 둘 다 갖고 있는 기본 인력 오케이? 요게 분산력인 겁니다. 그러면 이 분산력은 이제 왜 생기는 힘이냐? 분산력은 이런 거예요. 이게 지금 무극성 분자예요. 여러분 무극성 분자는 기본적으로 무극성 분자는 기본적으로 전하를 안 띄어요. 그치만 전자가 없는 건 아니잖아요. 어쨌든 전자가 있긴 있잖니? 그러면 이 무극성 분자도 가운데 원자핵이 있고 주변에 전자가 있을 거고 얘도 가운데 원자핵이 있고 주변에 전자가 있는데 둘이 이제 가까워진 거예요. 서로. 자 가까워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이쪽 분자의 전자랑 이쪽 분자의 전자가 반발력을 작용해요. 서로 싫어하니까 밀겠죠? 마이너스니까. 그러면 자 요쪽 놈의 이 전자들이 거기서 반발력을 받아갖고 순간적으로 야 마이너스의 반발력이 왔어 한쪽으로 쫙 몰리는 거예요. 전자가 한쪽으로 일시적으로 쏠려요. 제 반발력 때문에. 그러면 전자가 이쪽으로 막 쏠렸어요. 그럼 이쪽이 상대적으로 마이너스 이쪽이 상대적으로 플러스를 일시적으로 뛰지 않겠어요? 무극성 분자라고 해서 전하를 1도 안 띄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저쪽에서 누가 오면 전자들이 한쪽으로 싹 쏠리면서 순간적으로 풀말을 띌 수가 있어요. 물론 이놈이 멀어지면 다시 골고루 퍼져서 무극성이 돼요. 하지만 저쪽에서 또 다른 분자가 와요. 또 그럼 이쪽으로 쫙 쏠려갖고 이번에 또 풀마가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딴 놈한테 정정기적 반발력을 받아가지고 순간적으로 없었던 전하가 한쪽으로 몰려갖고 생기는 이걸 순간 쌍극자라 그래요. 쌍극자는 극성분자가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거고, 순간 쌍극자는 얘가 한쪽으로 쏠려서 원래는 없는데 한 방에 갑자기 그 순간 생기는 거. 이해됩니까? 무극성 분자도 이건 있어요. 근데 분자가 세상에 나 혼자 존재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보통 여러 개가 모여 존재하잖아요. 그러면 저놈한테 반발력, 이놈한테 반발력 받으면 순간 쌍극자가 생겼다 없어졌다 생겼어 없어졌다 막 이런단 말이에요. 양쪽 다. 그러면 얘가 순간적으로 이런 쌍극자가 생기고 마주보는 놈도 순간적으로 이런 쌍극자가 생겼어요. 그럼 순간적으로 얘네들 사이에 인력이 생길 수는 있는 거네요. 물론 다시 무극성 분자가 되면 없어지고 또 다른 놈과 순간 쌍극자가 돼서 이 힘이 생기겠지만, 어쨌든 전체적으로 보면 이 힘이 일정하게 양을 유지하면서 계속 생긴단 말이죠. 이게 분산력이에요. 그러면 이 분산력은 무극성 분자한테만 있냐? 무슨 극성 분자도, 자 내가 원래 극성이지만 저쪽에서 다른 놈이 와갖고 제 전자랑 내 전자가 반발력을 작용했어. 그럼 내 전자가 한쪽으로 쏠리면 극성이 더 심해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죠? 순간 쌍극자는 무극성 분자한테만 있는 게 아니라 극성 분자한테도 당연히 생기는 거예요. 원자핵과 전자만 갖고 있으면 순간 쌍극자는 생길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 분산력이라는 힘은 극성 분자와 무극성 분자가 모두 기본으로 다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힘이에요. 이해했습니까? 이게 분산력. 자, 그래서 분산력이란 분자 내의 전자 분포가 순간적으로 한쪽으로 싹 몰려갖고 풀마가 한 방 형성됐어. 걔네 사이에 작용하는 인력을 분산력이라고 그래요. 따지고 보면 쌍극자 힘과 분산력 모두 일종의 정전기적 인력이긴 해요. 근데 이제 쌍극자 힘은 계속되는 정전기적 인력이고, 얘는 생겼다 없어졌다 생겼다 없어졌다 이렇게 되는 인력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이 분산력은 뭐하고 상관이 있냐? 자, 분자량하고 상관이 있어요. 우리가 극성 분자, 무극성 분자를 아까 비교할 때 분자량이 둘이 비슷하다면 항상 이 전제가 붙었잖아요. 분자량이 둘이 비슷할 때는 당연히 쌍극자 힘 있는 극성 분자가 이게 없는 무극성 분자보다 인력이 커요. 그래서 녹는 점 끓는 점이 높아. 그러나 만약에 무극성 분자가 극성 분자보다 분자량이 겁나 크죠? 그러면 무극성 분자의 끓는 점, 녹는 점이 더 높을 수도 있어요. 극성 분자의 쌍극자 힘보다 무극성 분자의 분산력이 더 커지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분자량 차이가 많이 나면. 그래서 이 분산력은 분자량에 의해서 영향을 받고요. 여기까지 이해했습니까? 그럼 이거 봐봐요. 이게 뭔지 알아요? 지금 이 빨간 그래프 좀 보세요. 17쪽이에요. 할로젠 분자의 끓는 점 좀 보세요. 족이 증가할수록 끓는 점이 올라가요. 자, 쟤네 분자의 종류와 분자 간 힘을 이용해서 이게 올라가는 이유를 한번 생각해봐요. 쟤네 다 무슨 분자야? 무극성 분자죠. F2, Cl2, Br2, I2 다 무극성 분자 아니에요? 근데 왜 족이 커질수록 끓는 점이 올라갈까요? 족이 커질수록 분자량이 크겠죠? 그럼 분산력이 크겠죠? 갈수록 분산력이 많이 작용하니까 이쪽으로 갈수록 분자 간의 힘이 커져서 끓는 점이 높은 거예요. 무극성 분자끼리는. 이해했습니까? 이해했어요? 자, 이거 18쪽도 그래요. 18쪽 보세요. 18쪽도 일로 갈수록 같은 18쪽이지만 족이 커질수록 주기가 커질수록 족이 커진대. 주기가 커질수록 얘네가 끓는 점이 올라가잖아요. 다 똑같은 이유예요. 분산력 증가해요. 왜? 분자량이 커지니까. 이해했습니까? 쉽죠?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전자가 고르게 퍼져 있다가 일시적으로 한쪽으로 쫙 몰리는 이 현상을 우리가 편극이라고 불러요. 극이 한쪽으로 몰리는 거예요. 그래서 편극이 일어나면 얘가 순간 쌍극자가 되는 겁니다. 편극 현상이 일어나면 제가 순간 쌍극자가 되는 거예요. 조금 있으면 다시 돌아올 거예요. 이해했어요? 됐죠? 아우 쉽다. 자, 좋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내가 화학할 때 잠깐 언급을 했었던 것 같아요. 얘네 C5H12라고 분자식을 가진 애들이에요. 펜테인인데 노멀 펜테인이라는 애가 있고 아이소펜테인, 네오펜테인이에요? 네오펜테인이라는 애가 있어요.
차이가 뭐냐? 노멀 펜테인은 탄소 5개가 사슬 모양으로 여기에 수소 12개가 붙은 이런 형태. 이게 노멀 펜테인이고요. 네오 펜테인은 이렇게 생겼어요. 탄소가 이렇게 십자로 붙었어요. 그래서 여기 수소가 총 12개 붙어요. 얘네 분자식은 같아요. 분자식이 같으니 당연히 분자량도 같아요. 끓는 점 같게요, 다르게요? 다르다는 소리죠. 아니, 분자량이 같은데 어떻게 분자량이 같은데 끓는 점이 왜 다르죠? 분자량이 커야 분산력이 커서 끓는 점이 높다며요. 근데 얘는 끓는 점이 같아요? 분자량이 같아요. 거기다가 다 탄소와 수소로만 이루어진 애들이기 때문에 둘 다 무극성 분자거든요. 근데 왜 끓는 점이 다르냐 이거죠. 누가 끓는 점이 높게요? 노멀일까요? 네오일까요? 1번, 2번. 누가 끓는 점이 높아요? 얘가 높다는 얘기예요. 이유가 뭐냐? 분자량은 같지만 다른 펜테인 분자 간의 인력을 작용할 수 있는 표면적. 이게 긴 사슬 모양으로 느려질수록 얘네가 표면적이 넓어진다. 그럼 다른 펜테인 분자하고 인력을 작용할 수 있는 범위가 넓어지는 거잖아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똑같은 분자량을 가졌어도 동그란 분자가 있고 긴 분자가 있으면 긴 놈이 더 끓는 점이 높아요. 그 이유는 뭐냐? 다른 분자와의 인력을 작용할 수 있는 표면적이 넓기 때문에. 이해하셨습니까? 요건 표면적 차이예요. 요거 하나는 알아두시면 좋아요. 좀 자지 마라 이 그지 깨깨가. 여기까지 됐니? 좋습니다. 자, 지금 우리 분자 간의 힘을 2개나 했어요. 1. 쌍극자 힘. 극성 분자 사이에 작용하는 거. 2. 분산력. 이거는 극성 무극성 분자 사이에 다 작용하는 거예요. 자, 3번. 분자 간의 힘 3번째 바로 수소결합입니다. 수소결합 이름은 들어봤죠? 어디서? 수소결합 이름은 어디서 들어봤어요? 들어본 기억이 있는데 가물가물합니까? 생명과학에서 안 합니까 이거? 고1 때도 했고. 그래, DNA 뉴클레오타이드와 뉴클레오타이드 염기 사이에 수소결합이라는 거 하잖아요. 아주 기억 저 멀리에 갖다 버렸죠? 자, 수소결합은 이거예요. 원래 극성 분자 사이에는 쌍극자 힘이라는 게 있고, 그리고 이게 극성이 더 큰 극성 분자, 즉 쌍극자 모멘트가 더 큰 극성 분자일수록 강하게 작용하는 것도 맞아요. 근데 전기 음성도가 가장 큰 원소가 누구더라요? 플로린이죠. 걔 전기 음성도 얼마예요? 4.0이죠. 4.0. 그리고 플로린, 그 다음에 이제 같은 이주기에서 플로린, 산소, 질소 이렇게 갈수록 전기 음성도가 떨어지지만 주기율표에서 이놈 이 세 놈이 전기 음성도가 제일 큰 세 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얘네 셋이 거의 제일 커요. 근데 같은 비금속 원소 중에서 얘기해요. 금속 원소는 제끼고요. 비금속 원소 중에 전기 음성도가 가장 작은 놈은 누구였어요? 우리가 배운 것 중 수소란 말이에요. 그러면 얘네 셋하고 얘가 결합을 하면 극성 공유결합 중에서도 전기 음성도 차이가 제일 많이 나는 극성 공유결합이 되는 거예요. 안 그래요? 그래서 같은 극성 공유결합이라도 이 FON하고 수소가 결합을 하면 쌍극자 모멘트 차이가 다른 극성보다 훨씬 차이가 많이 나요. 그래갖고 얘네들이 결합한 게 붙어 있으면 굉장히 센 극성을 가지면서 다른 극성 분자보다 인력이 훨씬 세져가지고 야, 얘네는 안 되겠다. 따로 빼서 이름을 붙이자 이렇게 정한 거예요. 그래서 FON, 폰으로 외우세요. FON과 수소가 이렇게 결합한 부분이 있으면 얘는 다른 극성 분자들보다도 훨씬 센 정전기적 인력을 갖게 돼요. 왜? 얘네가 전기 음성도 차이가 너무 커. 그래서 얘네들이 있을 때 대표적인 예로 HF 같은 거예요. HF도 극성 분자지만 얘는 극성 중에서도 전기 음성도 차이가 가장 많이 나는 극성 분자 아니에요? 그러면 이 HF와 다른 HF 분자 사이의 이 인력은 일반 쌍극자 힘보다 훨씬 세지거든요. 얘를 특별히 수소결합이라고 이름을 붙여준 거예요. 이해했습니까? 그래서 폰과 수소가 결합한 부분이 있어 얘네 사이에 작용하는 인력을 수소결합이라고 따로 뺐습니다. 왜? 일반적인 쌍극자 힘보다 훨씬 세거든요. 여기까지 이해했습니까? 자, 여기
꼭 HF 같은 거 아니더라도 예를 들자면 이제 에탄올처럼 여러분 에탄올 어떻게 생겼어요? C2 H5OH 이렇게 생겼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쪽은 CH지만 중요한 건 여기에요. O와 H가 결합한 부분이 한쪽 끝에 달려 있잖아요. O와 H가 결합해서 FON 중에 하나죠. 그러면 이 부분이 다른 O와 H가 결합한 이런 에탄올의 이 부분하고 이렇게 정전기적 인력을 작용한단 말이에요. 제가 그림을 대충 그려서 같은 극이 돼버렸는데 다른 극을 가진 쪽 이런 애가 이제 수소결합이 된다는 얘기죠. 이해했습니까? 그러니까 중요한 건 이게 수소결합이 아니에요. 이 부분과 이 부분을 가진 사이에 정전기적 인력이 작용하는 이게 수소결합인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요렇게. 자, 그러면 여기 보세요. 아까 제가 물 분자 같은 경우 아저씨 졸리면 여기 에어컨 빠방한 자리로 좀 오시든가 거기서 쳐다지 말고. 자, 뭐요? 그러세요. 물이 수소 같은 경우 살짝 플러스, 이쪽 수소도 살짝 플러스, 그리고 산소는 델타 마이너스 두 개를 가져서 총 2델타 마이너스잖아요. 델타 마이너스 하나랑 델타 플러스 하나랑 이렇게 결합을 이룰 수 있어요. 그럼 보세요. 지금 물 분자 하나당 최대 몇 개의 물 분자와 수소 결합을 합니까? 이 수소가 다른 델타 마이너스 산소랑 하나, 얘가 또 다른 델타 마이너스랑 하나, 얘는 델타 마이너스를 2개 갖고 있으니 델타 플러스 2개와 결합. 하나의 물 분자는 최대 4개의 다른 물 분자와 수소 결합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했습니까? 근데 얘는 HF잖아요. 이쪽이 델타 마이너스, 이쪽이 델타 플러스. 그럼 델타 플러스와 델타 마이너스 사이에 하나, 델타 마이너스 델타 플러스 사이에 하나. HF 같은 경우는 최대 다른 2개의 플로리나 수소 분자와 수소 결합이 가능한 것이고요. 이해했죠? 됐나요? 이게 수소 결합이야. 그럼 자, 우리는 지금 결합을 3개 배웠어. 무슨 결합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지금 분자 간의 결합하는 거예요. 화학에서는 원자 간의 결합을 했어요. 공유 결합. 그다음 원자는 아니지만 이제 이온 간의 결합인 이온 결합 이런 걸 배웠잖아요. 여기는 분자 간의 결합이에요. 그래서 분자 간의 결합 3개, 분자 간의 작용하는 힘, 쌍극자 힘, 분산력, 수소 결합 지금 3개를 배웠는데 이 셋 중에 분자량이 다 비슷한 경우 얘기예요. 분자량이 겁나 차이 나면 안 되고 분자량이 다 비슷하다면 이 셋 중에 가장 센 힘은 뭘까요? 분자량이 비슷한 애들끼리 비교다. 그럼 이 셋 중에 가장 센 힘은? 어디 갔어? 수소결합입니다. 얘가 1이에요. 얘가 제일 세요. 분자량이 비슷하다면. 그 다음이 쌍극자 힘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이 분산력입니다. 일반적으로는 그래요. 근데 이것도요. 분자량이 겁나 차이 나잖아요. 분자량이 무극성 분자인데 엄청 커. 그러면 분산력이 수소결합보다 세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100%는 아니에요. 분자량이 비슷할 때 기준이에요. 비슷할 때 기준 일반적으로. 그래서 수소결합을 가진 애가 보통은 끓는 점이 제일 높아요. 분자량이 비슷하다면. 그 다음은 쌍극자 힘이 있는 애. 그리고 가장 마지막이 분산력만 있는 애가 끓는 점이 제일 낮다고 보시면 돼요. 분자량이 비슷하다면 얘기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얘네들 끓는 점 비교한 것이고요. 요 보세요. 자, 그럼 여기서 제가 이 빨간 그래프 얘네가 지금 다 16족 수소 화합물들입니다. 16족 수소 화합물. 여러분, 왜 얘는 나머지 화합물들보다 끓는 점이 높은 거예요? 무슨 힘 때문에? 우리 힘이라고 지금 꼴랑 3개 배웠어요. 무슨 힘? 수소 결합 때문에 그렇죠? 얘는 산소와 수소의 결합이 있기 때문에 다른 물 분자와 수소 결합을 해요. 자, 그러면 얘 빼고요. 나머지 놈들만 비교해 봅시다. 얘네들 이쪽으로 갈수록 끓는 점이 올라가는 건 셋 중에 무슨 힘 차이 때문입니까? 일단 얘네는 수소 결합은 안 해요. 그죠? FON은 아니니까 수소 결합은 빼고. 그럼 무슨 힘 때문에 저 차이가 나는 거예요, 쟤네는? 쌍극자 힘인가요? 자, 우리 전기 음성도는 주기율표의 오른쪽으로 갈수록 증가한다고 배웠어요. 그쵸? 그러면 전기 음성도는요, 얘가 제일 커요. 얘하고 수소가 제일 차이가 많이 나요. 이 셋 중에서는. 그 다음에 얘네들, 그 다음에 얘네들이에요. 오히려 일로 갈수록 전기 음성도 차이도 줄어요. 오히려 쌍극자 힘은 저쪽이 크다고 봐야 돼요. 굳이 따지자면. 안 그래요? 근데
왜 끓는 점은 이쪽이 높을까요? 무슨 차이겠어요, 이거는? 분산력 차이예요. 얘네들 분자량이 증가해서 얘가 분산력이 크기 때문에 쌍극자 힘보다 분산력 효과가 더 컸던 거예요. 분자량의 증가 효과가. 알겠습니까? 이렇게 보셔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죠? 오케이, 좋습니다. 나머지 애들도 똑같아요. 그리고 요놈은 보시면 다 수소결합하는 애들이잖아요. 그래서 같은 족의 다른 놈들보다 다 끓는 점이 확 높아요. 그러나 얘 좀 보세요. 얘는 얘기가 달라요. 얘는 수소결합이 아니죠? 그러니까 일로 갈수록 정직하게 끓는 점이 증가하네요. 왜냐? 이쪽으로 갈수록 요 파란 그래프야말로 100% 뭐에 영향을 받은 거예요? 무슨 힘? 분산력에 영향을 받은 거죠. 파란 그래프는 보시면 다 무극성 분자예요. 14족 수소화합물. 안 그래요? 다 무극성 분자니까 얘네 어차피 분산력밖에 가진 게 없거든요. 근데 주기가 증가할수록 뭐예요? 원자 번호가 커져서 분자량이 증가할 거 아닙니까? 아하, 분산력이 커져서 끓는 점이 올라가는 것이구나.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이해됐나요? 어차피 힘이라고 꼴랑 3개밖에 없으니까. 아, 좋습니다. 이렇게 비교하시는 거예요. 여기까지 쉽죠? 뭐 어려운 거 있어요? 이게 어려우면 안 되죠? 46페이지로 갑시다. 여러분, 우리 진짜 많이 본 거다. 이번 시험 때 아주 징글징글하게 본 거 아닙니까? 자, 진공 상태의 플라스크에 물을 집어넣었더니 얘가 증발을 해가지고 동적 평형에 도달한 그림을 지금 표현한 거예요. 그러면 여기는 진공이니까 당연히 기체가 1도 없어요. 그런데 이 안에도 기체가 없고 지금 여기도 진공이기 때문에 기체가 없으니 다 기압이 하나도 없어서 수은기둥 높이가 같아요. 자, 근데 얘가 증발을 시작했네? 이 안에 기체가 점점 생겨나네요? 그럼 이 안에 기체가 생기면 뭐가 생겨요? 기체에 압력이 생길 거 아닙니까? 자, 수은기둥이 밀리기 시작합니다. 안쪽 기체가 막 미는 거예요. 기압이 생겨가지고. 그러다가 동적 평형에 도달했어요. 여러분, 동적 평형에 도달했을 때가 내부의 기체 양이 제일 많을 때죠. 최대로 증발이 일어난 순간이잖아요. 저때가 증발할 수 있는 만큼 다 된 상태, 포화 상태 아니겠어요? 그러면 이때가 최대의 기체 압력을 내는 순간이죠. 평형에 도달한 순간. 안 그래요? 이 동적 평형에 도달해서 내부 기체압이 최대가 되었을 때에 이 기체의 압력을 우리는 증기압력이라고 이름을 붙여주었습니다. 언제? 액체가 증발할 수 있을 만큼 다 했어. 동적 평형에 도달하여 포화 상태가 됐어. 더 이상 증발이 안 돼. 그때 증발한 기체가 내는 압력, 이것을 증기압력이라고 하고요. 이 증기압력은 이 액체의 증기압력이라고 표현해요. 이 액체가 최대로 증발하여 내는 압력이기 때문에 액체의 증기압력이 저만큼이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 증기압력은 증발과 응축이 동적 평형으로 도달했을 때 증기가 나타내는 압력을 우리가 증기압력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봐요. 증발이 잘 되는 애가 있어요. 액체마다 증발이 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증발이 잘 되는 액체와 안 되는 액체가 있어요. 그러면 증발이 잘 되는 놈일수록 증기압력은 클까요? 작을까요? 액체 종류는 다르고 나머지 조건이 모두 같다 쳤을 때 똑같은 상황에서 이렇게 증발 잘 되는 놈과 잘 안 되는 놈을 같이 넣어놨다고 합시다. 자, 평형에 도달했어요. 어느 쪽이 증기압력이 클까요? 증발 잘 되는 애, 안 되는 애? 잘 되는 애. 증기압력이 크다는 것은 얘는 그만큼 증발이 잘 되는 액체야의 의미예요. 증기압력이 크다? 얘는 증발이 잘 돼. 그러면 왜 어떤 애는 증발이 잘 되고 어떤 애는 증발이 잘 안 될까요? 증발이 잘 되는 애와 안 되는 애는 뭐가 다르길래? 증발이 잘 될수록 분자 간의 인력이 큰 거, 작은 거? 작은 거죠. 그럼 이렇게 얘기해 봅시다. 얘네들을 모두 액체 종류만 빼고 온도부터 다 똑같은 상황에 놨어요. 자, 똑같이 증발시켜 봤더니 증기 압력이 평형 상태에 도달했을 때 A가 B보다 컸습니다. 그럼 A와 B 중에 분자 간의 인력이 더 큰 놈은 누구냐라고 묻는다면 B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단계적으로 가요. 증기압력이 크다고? 아, 증발이 잘 됐단 소리구나. 증발이 잘 됐어? 분자 간의 인력이 약했겠지.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증기압력이 크다, 증발이 잘 된다, 분자 간의 인력은 약하다가 되는 겁니다.
이해했습니까? 오케이. 자, 그런데 이게 액체 종류가 다르면 분자 간의 인력에 의해서 증기압력이 달라지지만 만약에 이번엔 액체 종류가 같아요. 액체 종류가 똑같이 뭐 빈칸 하나 없어? 액체 종류가 똑같다고 칩시다. A. 근데 이 경우 증기압력이 달라질 수가 있어요. 증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있죠. 온도죠, 온도. 얘가 예를 들어 10도씨 액체고 얘가 80도씨 액체야. 그러면 같은 A여도 증발되는 속도가 달라요. 어느 쪽이 당연히 증발이 잘 돼요? 80도씨가 증발이 잘 되죠. 그럼 이때는 둘 중에 누구의 증기압력이 크다? 온도가 높은 쪽의 증기압력이 크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온도가 높은 쪽이 증발이 그만큼 활발하게 된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증기압력이 커? 증발이 잘 돼! 의 의미예요. 그래서 액체의 증기압력은 무엇에 영향을 받냐? 1. 액체의 종류. 이거는 이 액체의 분자 간 인력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야. 인력이 좀 세? 증발이 잘 안 되니까 증기압력이 낮은 거고, 인력이 약해? 증발이 잘 되니까 증기압력이 큰 액체가 되는 거고요. 같은 액체라면 이제 온도에 의해서 달라질 수 있어요. 이해됐죠? 증기압력은 액체의 종류와 온도 두 가지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여기까지 됐습니까? 우리 이것도 우리 중1 애들이 배우는 거. 중1 애들한테 물어보면 다 알아. 얘네는 중1 애들이 배우는 건데, 내가 여기에 액체를 담았어요. 그리고 이 안에 액체 분자들이 막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가만히 냅두면 이제 증발을 하겠죠? 사실 증기압력은 여기 측정할 때는 보시면 진공 상태의 증발을 시키기 때문에 원래 여기가 아무것도 없지만, 사실 일반적인 상황에서 증발이 일어날 때는 여긴 진공이 아니잖아요. 이제 기체가 있잖아요, 공기가. 그래서 요 일반적인 상황에서 증발을 시킬 때는 진공이 아니기 때문에 외부 압력이 존재를 한단 말이죠. 공기의 압력, 일기압이 보통 있겠죠. 자, 이 상태에서 액체가 증발돼서 날아갈 거란 말이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증발은 여러분, 액체의 가장 겉부분, 표면이죠, 표면. 액체의 가장 겉부분에 있는 애들이 기체가 되어 이렇게 날아가고, 얘네가 날아가면 이제 밑에 있는 애들이 또 올라와서 채우면 또 가장 겉부분에 있는 애들이 날아가고, 이런 식으로 점점 증발이 돼서 사라지는 거예요, 실제로는. 근데 이게 온도가 높아질수록 증발되는 애들의 수가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온도가 높아질수록 점점 증발이 잘 되다가, 증발돼서 날아가는 분자 수가 많아지다가, 자, 일정 온도가 되면 어떤 상황이 되냐면요. 일정 온도가 되면 요 밖에 있는 애들만 날아가는 게 아니라 저 속에 있는 애들까지 밖으로, 안에 있는 애들이 증발되어 기체가 되어 날아가는 상황이 와요. 이게 어떻게 하면, 여기서 여기로 가는 게 온도를 높이다 보면 원래는 표면 부분만 짜자자작 기체가 되어 날아갈 수 있지만, 온도가 높아지다 보면 일정 온도에 도달을 해서 속 안에 있는 애가 밖으로 바로 이렇게 날아가는 상황이 와요. 우리는 이 상태를 증발한다 이렇게 부르고, 속 안에 있는 애들이 막 기체가 되어 날아가는 이 상태는 증발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얘는 뭐라고 부르죠? 오, 아는 사람 나온다. 이게 끓음이에요, 끓음. 물이 끓는 거예요. 속 안에서부터 부글부글 올라오잖아요. 물 끓이면, 그죠? 그게 안에서부터 이제 기화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끓음이 되는 순간은 언제냐? 자, 얘네들의 날아간 증기 압력이 무엇과 같아지는 순간, 외부 압력과 같아지는 순간 우리는 끓음이라고 부릅니다. 이때는 얘네가 증발을 하지만 이 증기 압력이 일기압이 안 되는 거예요. 외부 압력보다 낮은 거예요. 근데 온도를 높이면 얘네들의 증기 압력이 막 올라가요. 증발을 잘하니까. 그러다가 이 증기압이 딱 외부 압력과 같아지는 그 순간 얘는 끓는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외부 압력이 뭐 꼭 1기압이 아닐 수도 있죠. 뭐 2기압일 수도 있고 3기압일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1기압에서 가장 많이 실험을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외부 압력이 1기압일 때 끓음에 도달하는 온도, 외부 압력이 1기압일 때 끓음에 도달하는 온도를 우리가 뭐라고?
끓는 점 중에서도 기준 끓는 점이다. 이렇게 부르기로 약속을 한 거예요. 우리가 물에 끓는 점은 100도야.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 이건 물의 기준 끓는 점인 거예요. 외부 압력이 몇 기압일 때? 1기압일 때를 기준으로 해서 얘는 100도가 되면 증기 압력이 외부 압력이랑 똑같이 1기압이 돼서 부글부글 끓기 시작해. 이렇게 표현하는 거고, 사실 같은 물이어도 만약에 내가 얘를 2기압인 통 안에 넣어놨어요. 그럼 얘는 끓는 점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높아지죠. 외부 압력이 2기압이면 증기 압력도 2기압에 도달을 해야 그때부터 끓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증기 압력이 2기압에 도달하려면 진발이 더 잘 돼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끓는 점이 올라가는 거예요. 이해됐죠? 그래서 외부 압력과 끓는 점은 같이 갑니다. 외부 압력이 올라가면 끓는 점도 같이 올라가고, 외부 압력이 1기압일 때 끓는 점을 기준 끓는 점, 이렇게 이름을 붙여준 거예요. 이해했죠? 아쉽다. 그래서 여기 있다. 외부 압력과 끓는 점은 외부 압력이 올라갈수록 높아지는 관계입니다. 왜냐? 외부 압력과 증기 압력이 같아질 때가 끓는 점인데, 외부 압력이 높아지면 증기 압력도 그만큼 커져야 되니 끓는 온도가 올라간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게 증기 압력 곡선이에요. 지금 보시면 증기압이 증가할수록 온도가 올라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증기압력이 증가한다는 건 증발이 더 잘 돼야 된다는 뜻이니 온도가 높아져야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정비례는 아니죠. 증기압력 곡선은 저렇게 곡선 관계로 나타나고, 우리 760ml일 때가 1기압이니까 1기압일 때의 요 온도가, 증기압력이 1기압에 도달했을 때 이 온도가 기준 끓는 점이 되는 것이죠. 됐나요? 자, 그러면 이 그래프를 보고 지금부터 여러분 대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준 끓는 점이 가장 높은 물질은 누구? 아세트산입니다. 기준 끓는 점은 1기압일 때 끓는 점인데, 1기압이 저기니까 1기압일 때의 끓는 점이 아세트산이 지금 제일 높은 거 보여요? 자, 같은 1기압 기준입니다. 이 넷 중에 가장 증기압력이, 같은 기압에서 가장 증기압력이 큰 건 누구? 같은 온도 같은 압력이라 칩시다. 지금 현재 모두 같은 온도 같은 압력으로 맞춰놨다면 증기압력이 가장 큰 물질은 누구죠? 다이에틸에터. 자, 여러분, 증기압력이 크다는 게 무슨 말? 증발이 잘 돼. 증발이 잘 돼. 증발이 잘 된다는 것은 그만큼 끓는 점이 높다 낮다? 낮다. 증발이 잘 되면 얘는 온도가 조금만 올라가도 금방 증기압력이 1기압에 도달하여 금방 끓는 거예요. 증발이 잘 되니까 온도가 낮아도 금방 끓는 겁니다. 이해했습니까? 그래서 자, 증기압력이 제일 같은 압력 같은 온도에서라면 다이에틸에터가 가장 증기압력이 높은 거예요. 왜? 그만큼 증발이 잘 된다는 뜻이니까. 자, 그러면 이 넷 중에 가장 분자 간의 인력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물질은? 아세트산. 분자 간의 인력이 크다? 증발이 잘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얘기죠. 증발이 잘 안 된다? 끓는 점이 제일 그만큼 높다라는 얘기랑 같은 말이에요. 끓는 점이 높으면 증발이 잘 안 되는 애야. 분자 간의 인력이 세서 많은 에너지를 줘야 끓는 거예요. 이해했습니까? 뭔 말인지. 이렇게 비교하시는 거예요. 이게 증기압력이에요. 간단하죠? 자, 이제 다 왔어요 여러분. 상평형 그림으로 갑시다. 이게 뭐냐면 제가 물하고 이산화탄소를 볼 건데, 고체, 액체, 기체 압력과 온도에 따른 상태를 표현하는 그래프예요. 되게 쉬운 그래프예요. 여러분 보세요. 항상 순서는 고액기예요. 이건 바뀌지 않아요. 자, 우리 여기 파란 그래프를 먼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 파란 그래프는요, 고체와 기체의 중간에 있죠. 요 파란 그래프 위에 있는 점들은 액체와 기체가 같이 존재할 수 있는 점인 거예요. 그러면 액체와 기체가 같이 존재한다는 건 다른 말로 무슨 뜻이에요? 저기서 지금 뭐 하고 있다? 상태 변화하고 있다죠. 액에서 기로 변하는 중, 기에서 액으로 변하는 중의 애들이 이 그래프 위에 있는 겁니다. 두 가지 상태가 공존한다는 건 상태가 변하는 중이라는 뜻이죠. 자, 그러면 여기는 요 파란 그래프 라인은
이 파란 그래프 라인은 액체와 기체의 중간에 있으므로 액에서 기로 바뀌는 라인이에요. 무슨 상태 변화가 일어나는 라인이죠? 액에서 기로 가는 걸 무슨 상태 변화라 그래요? 기화라고 하잖아요. 저게 다 기화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근데 기화 중에서도 액에서 기로 변하는 온도를 우리가 무슨 점이라고 부르는 거야? 끓는 점이라고 부르는 거 아니에요? 결국은 요 라인은요, 이 압력에서의 끓는 점을 표현한 곡선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얘는 곡선 이름이 이산화탄소로 갔네요. 증기압력 곡선입니다. 쉽게 말하면 요 위에 있는 점들은 그 압력에서의 끓는 점에 해당하는 거예요. 증기압력이 요만큼 도달하면 지금 액에서 기로 변하는구나, 이 뜻이죠. 자,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압력이 올라갈수록 요 파란 그래프만 보시면 압력이 올라갈수록 끓는 점도 올라가는 걸 알 수 있어요. 왜인지 알겠죠? 끓는 점이라는 게 결국은 외부 압력과 증기 압력이 같아져야 끓는 점이 되는 건데, 외부 압력이 올라가면 그만큼 증발도 더 많이 돼야 끓는 점에 도달하는 거니, 압력이 높아지니까 끓는 점도 커지고 있구나. 여기가 이제 증기 압력 곡선이고요. 보시면 1기압 기준 물은 100도씨에서 1기압에서는 100도씨에서 끓는구나, 이렇게 판단을 할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 이번에는 요 주황색 그래프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와 액 사이를 가로지르고 있어요. 그럼 여기는 고에서 액으로 변하는 순간의 온도를 표현한 거예요. 고에서 액으로 변하는 온도, 무슨 점? 녹는 점이죠. 사실 따지고 보면 이 곡선상의 온도는 결국 녹는 점을 의미하고 있는 거고요. 요 곡선을 넘어가면 고에서 액으로 가는 거예요. 녹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융해 곡선. 융해가 뭐야? 고에서 액으로 변하는 걸 융해라고 하잖아요. 요 곡선상의 온도는 녹는 점인 거죠. 여기까지 이해했어요? 자, 그 다음 요 보라색 그래프는 뭐냐면 요쪽은 고에서 기로 넘어가는 중간이죠. 지금 보시면. 자, 요 압력과 이 온도 하에서는 나는 액체 상태의 물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압력이 0.006기압 이하, 온도가 0.01도씨 이하면 나는 여기서 액체 상태의 물은 관찰할 수가 없어요. 이 상태에서는 전부 고에서 기로 가거나 기에서 고로 승화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 라인은 승화 곡선이에요. 자, 삼중점은 뭐겠습니까? 고체, 액체, 기체 세 가지 상태가 모두 공존할 수 있는 온도. 여기를 삼중점이라고 해요. 세 그래프가 만나는 점이지. 이해했어요? 그래프 자체는 어려운 그래프가 아니에요. 이게 물도 그렇고 이산화탄소도 그렇고 비슷하게 생겼어요. 해석도 똑같고. 자, 그런데 이 물과 이산화탄소의 그래프에서 이게 상평형 그래프예요. 상평형 그림에서 차이점을 하나 찾아보세요. 딱 하나 다른 게 있어요. 뭐가 달라요 지금? 두 그래프에서 융해곡선의 기울기가 지금 방향이 다르죠. 자, 얘 같은 경우는 융해곡선 기울기가 양이에요. 근데 얘는 융해곡선 기울기가 이거든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원래 융해라는 건 고에서 액으로 가는 것이고, 그럼 보세요. 융해곡선 기준, 자, 압력이 올라간다 칩시다. 융해곡선 기준, 압력이 올라가면 외부에서 누르는 힘이 세지니까 압력이 커지면 부피가 어떻게 돼야 되냐면 작아져야 돼요. 이건 고액기 다 똑같습니다. 압력이 커지면 부피가 줄어야 되죠. 그러면 원래는 요 압력에서는 액체였던 어떤 물질도 온도가 일정하다 쳤을 때 액체였던 경우도 압력이 올라가면 얘는 고체로 바뀌게 돼요. 왜냐면 액체였는데 외부에서 세게 눌러. 그럼 나는 부피가 줄어들겠지? 액체에서 부피가 줄어들다 보면 고로 가는 거 아닙니까? 고에서 액에서 기로 갈수록 부피 증가니 기에서 액에서 고로 갈수록 부피가 감소하는 관계잖아요. 안 그래요? 그런데 이놈은 지금 고체였어요. 이 압력에서 고체였단 말이에요. 내가 얘를 눌러갖고 압력을 높였어요. 압력이 높아지니 고에서 뭐로 가네요? 액으로 가네요. 이게 누구만 그래요? 물만 그런다는 얘기예요. 왜겠어요? 내가 얘를 눌러요. 외부 압력이 커져요. 그럼 부피가 어떻게 되어야 돼? 작아져야 되죠. 근데 물만 유일하게 얼음에서 물로 가면서 부피가 감소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얼음인데 누르면 오히려 얘는 부피가 작아지면서 액체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 그래프의 융의 곡선 기울기가 음의 기울기를 나타내는 건 거의 유일하게 물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고에서 액으로 가면서 부피가 감소하는 애는 쟤뿐이기 때문이에요. 나머지 애들은 다 양의 기울기를 가지거든요. 이해했습니까? 물만 그래요. 물만. 그래서 상평형 그림이 나왔을 때 얘가 물이면 확실하게 알아볼 수 있어요. 아, 융의 곡선이 음의 기울기를 가지면 물이겠구나. 이해했죠? 그래서 얘는요 온도가 일정할 때 압력이 높아지면 이 융의 곡선이 지금 음의 기울기를 가지잖아요. 압력이 높아지면 오히려 녹는 점이 낮아져요. 보통은 압력이 높아지면 녹는 점도 올라가거든요. 압력이 커지면 녹는 점이 올라가야 되는데 얘는 압력이 커지면 녹는 점이 떨어져요. 압력이 크면 더 잘 녹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실제로 이걸 실험을 하는 게 있어요. 그 얼음 있죠? 얼음 덩어리 큰 거를 이렇게 하나 준비를 해요. 큰 얼음 덩어리 준비하고 철사 있죠? 가느다란 철사. 철사를 갖다가 여기다 이렇게 올려요. 그리고 양쪽에 철사에 무거운 추를 이렇게 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놓고 좀 기다려요. 그러면 철사가 있는 부분하고 없는 부분이 압력이 다르죠. 철사가 있는 부분은 지금 얼음에 강한 압력을 가하는 거잖아요. 자, 철사가 있는 부분, 없는 부분 1번, 2번 어디가 먼저 녹겠습니까? 1이 먼저 녹아요. 왜냐하면 얘는 압력을 가하면 오히려 녹는 점이 떨어지잖아요. 강한 압력을 받는 부분이 먼저 녹아. 녹는 점이 낮아진다는 건 쉽게 녹는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얘가 먼저 녹아가지고 나중에 시간이 좀 흐르면 이 철사가 여기 얼음 중간까지 들어와 있어요. 이렇게 통과를 해요. 근데 이 온도를 만약에 한 0도 정도로 유지를 하잖아요. 이 교실의 온도를. 그러면 철사가 통과한 이후 이 윗부분은 이제 압력이 다시 낮아졌잖아요. 그렇죠? 철사가 없어졌으니까. 그러면 다시 얼어요. 그래서 철사가 중간에 이렇게 껴있어요. 얼음 중간에. 그리고 나중에 시간이 더 오르면 얘가 아예 통과를 한다요? 근데 얼음은 여전히 한 덩어리예요. 지나가고 나면 다시 얼는 거예요. 그 압력을 받는 부분만 녹는 점이 낮아져서 녹은 거지. 이해됐습니까? 네, 이런 식으로 실험이 가능해요. 물만 이래요. 물만. 이게 상평형 그림입니다. 별거 없죠? 되게 간단하지 않아요? 여기까지예요. 어려운 게 뭐가 있습니까? 너무 쉬워. 아, 그러면 이거는 우리 아까 여러 번 했으니 이게 몇 쪽입니까? 51페이지 요거 한번 봐볼까요? 지금 X와 Y를 집어넣고 수은이 들어있는 관으로 연결한 후 충분한 시간이 지났다. X와 Y 모두 동적 평형에 도달하는 상태다라는 얘기겠죠? 동적 평형에 도달한 상태다. 자, 그러면 얘네 둘만 놓고 비교해보죠. X와 Y 중 누가 증기 압력이 큰 액체입니까? Y가 증기 압력이 커요. 둘 다 평형에 도달했는데 Y에 의한 기압이 X에 의한 기압보다 지금 크다는 뜻이잖아요. 얘가 증발이 더 잘 됐어의 의미죠. 그러면 Y가 X보다 증기 압력이 크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얼마나 크냐? H1만큼 큰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런데 이쪽을 보시면 여기는 대기가 있어요. 1기압 유지 중입니다. 자, 그러면 대기압하고 Y의 증기압력을 비교하면 누가 큰 상태예요? 이건 대기압이 큰 상태죠. 그죠? 자, 그럼 Y의 증기압력은 760mm에서 H2를 뺀 만큼이 Y의 증기압이 되는 거죠. 이해됩니까? 그리고 요 Y의 증기압에서 H1을 또 빼면 X의 증기압까지 나오는 것이죠. X는 Y보다 H1만큼 압력이 작으니까 할 수 있겠죠? 어렵습니까 이게? 너무 쉽잖아요. 자, 이 프린트를 한번 채워보도록 하죠. 분자 간의 힘에 대한 내용입니다. 아, 남았어요? 줘요. 땡큐. 왜 남죠? 좋습니다. 자, 분자 간의 힘, 극성 분자 사이의 정전기적 인력 뭐라고 불러요? 극성 분자와 극성 분자 사이에 풀마가 땡겨. 이름 다 까먹었어. 쌍극자 쌍극자 힘. 쌍극자 힘입니다. 뭐 학교에선 다른 이름으로 알려줄 수도 있어요. 반데르발스 힘 뭐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요. 근데 요즘은 이제 쌍극자 힘 다 이렇게만 알려주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순간 쌍극자, 편극이라고 했죠. 일시적으로 전자가 한쪽으로 빵 쏠려. 그러면 잠깐 내가 쌍극자가 돼.
이때 사이에 작용하는 인력? 분산력입니다. 분산력. 그리고 얘는 뭐겠어요? 폰이죠, 폰. FON. FON과 수소가 결합한 부분이 있어? 그럼 얘는 인력이 겁나 세질 수 있어. 이게 수소결합입니다. 이게 수소결합이에요. 쌍극자 힘은 뭐하고 관계있냐? 분자량만 비슷하다면 뭐에 의한 영향을 받아요? 그 분자의 극성이 얼마나 크냐죠. 이걸 우리가 어떻게 표현해요? 쌍극자 모멘트죠. 중요한 건 분자의 쌍극자 모멘트예요. 분자의 쌍극자 모멘트가 클수록 쌍극자 힘이 크다. 강한 극성 분자가 된다. 그리고 분산력은 극성 분자, 무극성 분자, 분산력은 기본적으로 그냥 모든 분자가 다 갖고 있는 거라 생각하시면 돼요. 극성이고 무극성이고 간에 분산력은 기본으로 깔고 가는 힘. 그럼 분산력은 뭐하고 관계있냐? 일단 분자량이에요. 분자량이 클수록 분산력은 올라가는 것이고, 그리고 이웃한 분자와 아까 펜테인인데 길게 생긴 애랑 동그랗게 생긴 애가 끓는 점 달랐던 거 기억하죠? 분자와 접촉하는 표면적이랑 좀 상관이 있어요. 표면적이 클수록 분산력은 증가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 마지막 수소결합은 요 FON과 수소 사이에 뭐가 커서 나타나는 힘이에요? 전기 음성도 차이. 전기 음성도가 얘네가 차이 많이 나기 때문에 특별히 힘이 겁나 세서 수소결합이라고 이름을 붙여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분자량이 비슷하다면 셋 중에 누가 제일 센 힘이라고요? 수소결합이요. 수소결합. 그 다음이 쌍극자 힘입니다. 마지막이 분산력이에요. 분자량이 비슷하다면, 분산력. 분자량이 겁나 크면 분산력이 수소결합보다 높을 수도 있어요. 실제로 수소결합하는 물 분자는 끓는 점이 100도지만 예를 들어 그 아이오딘 있죠? I2. 얘는 끓는 점이 거의 200도 가까이 올라가요. 얘는 무극성 분자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끓는 점이 높은 이유가 뭐겠냐 이거죠. 분자량이 겁나 커서 그래요. 그러면 이런 경우는 분산력이 수소결합보다 셀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자량이 비슷할 때나 이렇게 비교하는 거예요. 그 다음 분자 간의 힘이 크면 그래서 뭐가 올라가요? 끓는 점이랑 관계가 있는 거예요. 끓는 점이 높아집니다. 물론 녹는 점이랑도 관계가 있겠지만 우리는 이제 끓는 점을 주로 볼 겁니다. 자, 그림 할로젠 수소 화합물 2개 끓는 점 그래프예요. 그림을 보고 판단 A2, B2, C2, D2의 끓는 점 차이가 나는 이유. 자, 요 빨간 그래프죠? 빨간 그래프 간의 끓는 점 차이 이유는 딱 하나예요. 무슨 힘? 분산력이죠, 분산력. 쟤네 다 무극성 분자잖아요. 그러면 문제에서 뭐라 그랬어요? 분자의 극성과 분자 간 힘을 모두 넣어서 얘네들의 끓는 점 차이를 설명하라 그랬거든요. 자, A2부터 D2까지는 모두 무슨 분자냐? 무극성 분자죠. A에서 D로 갈수록, A2에서 D로 갈수록, D2로 갈수록 뭐가 커져요? 분자량이 커져요. 분자량이 증가합니다. 그럼 분산력도 커져요. 증가로 끓는 점이 올라갑니다. 얘네들은 무극성 분자이기 때문에 끓는 점이 100% 분산력에 의해서 결정된 거다. 이 얘기를 쓰시면 된다는 거예요. 분자의 그 종류까지 쓰라 그랬으니까 극성 여부를. 됐나요? 그 다음 2번. 이번에는 HA. 자, 다 쓰셨어요? 얘요, 얘. 얘네 다 할로젠하고 17촉하고 수소에 결합한 물질들이에요. 왜 HA만 나머지 애들보다 끓는 점이 부앙 높냐? 뭐 때문에? 쟤만 쌍쌍 쌍자예요? 쟤만 수소 결합하잖아요. 이거 HF잖아요. 17족이니까. 즉 HA는 수소 결합을 함으로 을하여
나머지 수소결합 안 하는 애들보다 끓는 점이 높다는 소리예요. 얘의 끓는 점이 이렇게 높은 이유가 무슨 힘 때문인지 셋 중에 고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야. 응? 이해하였소? 그럼 이 HA 분자는 이유탄 HA 분자 몇 개와 수소 결합을 할 수 있는가? HA가 이렇게 생겼단 말이에요. 수소 플로린이죠. 얘가 살짝 풀, 얘가 살짝 마 아닙니까? 얘가 다른 마하고 결합을 하겠죠? 얘가 다른 풀하고 또 결합을 하겠죠? 최대 몇 개까지? 2개까지. 마 하나는 풀 하나랑 결합할 수 있는 거예요. 오케이? 좀 자지 말고 최대 2개와 수소 결합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물 분자 같은 경우는 4개까지 하잖아요. 왜냐면 델타 플러스 2개, 델타 마이너스 2개이기 때문에. 따라오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 이번에는 C2가 HC보다 끓는 점이 높은 비교해 볼까요? 왜 얘가 얘보다 끓는 점이 높네요? 이거 무슨 힘 차이로 설명해야 돼요? 분산력이죠. 사실은 얘는 무극성 분자, 얘는 극성 분자야. 단순하게 생각하면 아니 얘는 쌍극자 힘이 있으니까 얘가 끓는 점이 높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분자량이 훨씬 크다는 얘기죠. 분산력의 효과가 쌍극자 힘의 효과보다 더 컸던 거예요, 지금. 그러면 이거를 분자의 극성과 분자 간 힘을 이용하여 설명하라 했으니 무극성 분자인 C2가 극성 분자인 HC보다 뭐가 큰 거예요? 분자량이 겁나 큰 거예요. 분자량이 커서 분산력이 엄청 컸던 거죠. 이 크기 때문에 끓는 점이 높았다 라는 얘기입니다. 아, 무극성도 극성보다 끓는 점이 높을 수 있구나. 분자량이 겁나 크면. 됐어요? 쟤는 쌍극자 힘도 있겠지만 이 효과가 더 컸어. 괜찮죠? 그 다음 가볼까요? 진공 상태라면 액체의 증기 압력에는 누가 영향을 미치는가? 1. 얼마나 분자 간 인력이 강한 액체지? 액체의 종류에 의해서 영향을 받아요. 분자 간의 인력이 세면 그만큼 증발이 어려워서 증기압력이 작은 것이고, 분자 간의 인력이 강하면 증발이 잘 되니까 증기압력이 크겠지. 같은 종류라면 온도에 의해서도 달라질 수 있어요. 물론 다른 종류도 온도가 바뀌면 이게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증기압력엔 이 2가지의 영향을 받아요. 증기압력은. 그리고 끓는 점은 외부 압력이 어떻게 되면 끓는 점도 높아지냐? 외부 압력이 높아지면 증기압력도 따라서 올라가야 끓기 때문에 끓는 점은 증가한다. 압력과 끓는 점은 같이 간다 보시면 되고요. 아까 봤던 그 그래프죠. 증기압력과 여러 가지 액체. 기준 끓는 점 제일 높은 애. 기준 끓는 점은 당연히 1기압일 때 끓는 점이니까 아세트산이 제일 높은 상황이에요. 그죠? 순서대로 나열하라 그러면 아세트산, 그 다음이 누구예요? 물, 그 다음이 에탄올, 그 다음이 다이에틸에터죠. 뭐 이렇게 나열하시면 되고, 이중 증기압력이 같은 온도일 때 얘기해요. 여기 지금 제가 빼먹었지만 같은 온도에서 증기압력이 가장 큰 애가 누구예요? 그럼 다이에틸에터죠. 같은 온도에서 증기압력이 가장 큰 물질은 다이에틸에터. 이거 그래프만 봐도 돼요. 같은 온도 쭉 그었을 때 같은 온도에선 얘가 증기압력이 제일 크거든요. 아, 증발이 제가 제일 잘 돼.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돼요. 그럼 이 중에 분자 간 힘이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되는 애? 분자 간 힘? 아세트산 되겠죠? 증발이 제일 안 되는 애. 괜찮죠? 너무 쉽다. 야, 지난주에 한 거랑 비교하고 이거 뭐 그냥 발로 푸는 거지. 자, 새 액체의 기준 끓는 점을 주었습니다. 기준 끓는 점이 제일 낮은 놈이 가장 증발이
잘 되는 놈. 증기압력이 제일 큰 놈이겠죠? 자, 그러면 똑같이 지금 21도로 맞춰놨어요. 21도로 맞춰놨을 때 그 높이차가 뭐냐면 수은이 얼마나 올라가냐. 이거를 지금 H로 표현한 거예요. 자, 누가 제일 수은이 많이 올라가요? 21도에서 A죠? 그럼 당연히 HA예요. 여러분, 21도에서 HA는 몇 밀일까요? 외부 1기압이라면 760mm죠. 기준 끓는 점이라는 건 외부 압력과 증기 압력이 같아질 때의 온도기 때문에 외부 압력이 1기압이야. 그러면 얘 끓는 점이 21도라는 건 얘는 21도에서 이 증기 압력이 딱 1기압이 되는 놈이야. 이 뜻이거든요. 그래서 21도에선 얘가 딱 760이 될 거예요. 그때가 제일 높겠죠. 자, 증기 압력 큰 순서대로 나열하시오. 당연히 얘가 제일 증발이 잘 되는 애. 그 다음이 얘. 그 다음이 얘. 같은 온도에서 증기 압력이 제일 큰 애를 묻는 거예요. 현재. 그리고 이게 무슨 말이에요? HB가 760mm가 됐답니다. 이게 뭔 소리? HB가 딱 끓는 온도 몇 도? 57도. B가 끓는 온도 57도. 지금 57도야 라는 소리를 이따로 알려주는 거예요. 야, 지금 57도야. 지금 이 소리거든요. 57도에서 얘와 얘의 높이, 당연히 얘는 끓고 있으니 760이고요. 얘는 아직 안 끓었을 테니 얘는 1기압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얘는 760이 안 되죠. 그러니까 높이는 당연히 이때 B가 C보다 높습니다. 얘는 딱 끓어서 760이 됐을 거고 얘는 아직 안 끓었으니 760 안 됐다. 이 소리예요. 되게 쉽죠? 괜찮죠? 아저씨, 멍 때리는 거 아니죠? 점점 영혼들이 나가고 있어. 자, 5번으로 갑시다. 딱 봐도 가는 누구의 상평형 그림? 가가 물이죠? 아니 1기압에서 100도씩 끓는 것만 봐도 그렇고 지금 융의 곡선이 기울기가 음인 거 봐도 그렇고 저 자식이 물이에요. 자, 그러면 가는 압력과 녹는 점. 자, 녹는 점이면 항상 여러분 순서는 이렇게 고액기예요. 자, 어디가 녹는 점 곡선이냐 이거예요. 고에서 액으로 넘어가는 여기가 녹는 점 곡선이다 이거예요. 그럼 얘는 융의 곡선이죠. 그럼 얘는 이 융의 곡선을 봤을 때 압력이 높아질수록 오히려 온도가 떨어지는 것으로 보아 압력이 높아지니까 녹는 점이 낮아지는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얘는 압력이 높아지면 녹는 점이 낮아지는 관계예요. 그래프를 이용해라. 얘의 융의 곡선이 기울기가 음이잖아요. 융의 곡선의 기울기가 음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걸 할 수가 있다. 압력이 올라가면 녹는 점이 떨어져. 왜? 융의 곡선의 기울기가 마이너스야. 됐습니까? 자, 그 다음 나는 1기압에서 이번엔 나를 봐요. 나는 지금 1기압이에요. 1기압이면 여기요, 여기. 1기압은 요 라인이에요. 얘 1기압에선 무슨 상태 변화밖에 못해요? 항상 순서는 이렇게 고액기입니다. 1기압에서 뭐밖에 못해요? 고와 기 사이를 왔다 갔다 밖에 할 수 없죠. 액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얘는 1기압 하에서. 그래서 이산화탄소는 무슨 성질을 가진 물질입니까? 여러분 고에서 바로 기로 가는 걸 뭐라 그래요? 승화요. 얘 승화성 물질이잖아요. 1기압에서는 이산화탄소는 승화밖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액체 이산화탄소를 우리가 볼 수가 없다는 얘기죠. 액체 이산화탄소를 보려면 최소 기압이 5.1기압까지는 가야 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얘는 1기압 하에서는 어떤 상태 변화? 고에서 바로 기로 갈 수 있는 승화죠. 밖에 안 돼요. 뭐 그래프를 이용하여 서술할 것까지는 없고 그래프를 보면 이걸 알 수가 있죠. 됐습니까? 그 다음 가와나 25도씨 1기압에서 가는 25도씨 1기압에서 그래서 상태가 얼만데 25도씨면 이 사이 어딘가에 있을 거 아니에요. 1기압이면 여기고요. 그러면 1기압 요 사이 범위면 다 어디 들어가요? 액체죠, 액체. 얘는 무조건 이때 액체로 존재할 것이고 가는 나는 어때요? 나는 25도씨 1기압에서 나는 일단 1기압이면 요 라인이고요. 25도씨면 여기보다 더 오른쪽 여기 어딘가겠죠? 당연히 기체로 존재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얘는 기로 존재하겠구나.
그러면 온도에서 압력이 커진대요. 지금 현재 삼중점인데 여기서 압력이 올라가요. 자, 압력을 늘려요. 그럼 얘는 무슨 상태? 액체죠, 액체. 가는 액체요. 근데 나는 달라요. 얘 삼중점에서 압력을 올려요. 무슨 상태가 돼요? 고체가 돼요. 두 개가 다릅니다. 자, 그래서 얘는 액이 되고요. 얘는 고가 되겠군요. 이렇게 그래프 그대로 보고 해석하시면 돼요. 자, 마지막 문제로군요. 상평형 그림 갑니다. 삼중점의 온도와 압력이 T켈빈 P기압인 거예요. 삼중점에. 지금 나다는 둘 다 평형에 도달한 상태랍니다. 여러분, 나는 무슨 상태 변화 중이에요? 나는 뭐와 뭐가 지금 평형에 도달한 겁니까? 증발, 즉 기와 액과 기의 평형이죠. 다는요. 승화, 고와 기가 평형이 된 상태라고 봐야 돼요. 액이 지금 존재하지 않잖아요. 그죠? 그러면 자, 온도만 놓고 보자고요. 나는 액기 왔다 갔다 하는데 지금 T1 켈빈이에요. 여러분, 고액기입니다. 액기 왔다 갔다 하면 요 사이 어딘가란 얘기예요. 자, 이때 온도는 이 범위 어딘가에 있겠죠. 액기를 왔다 갔다 하려면 P라는 압력하에서 액기를 왔다 갔다 하려면 온도는 이 범위 어딘가에 지금 있는 거예요. 맞죠? 그러면 이 범위 어딘가에 T1 켈빈이 있는 것이고요. 다는 고에서 기를 왔다 갔다리 하고 있어요. 고기면 여기잖아요. 요 라인. 그러면 얘는 이 라인을 왔다 갔다 하려면 온도가 이 범위 어딘가에 있다는 얘기예요. 즉 T2는 여기 어딘가에 있는 거예요. 그럼 얘네들의 크기를 비교할 수 있어요. T1이 제일 커. 그 다음이 T, 그 다음이 T2인 거지. 정석호 씨. 이해했어? 그래서 부등호로 비교하면 이렇게 돼요. T1, T, T2. 이거 쓰란 얘기예요. 쉽죠? 그럼 얘는 어때요? 압력은? 자, 압력도 가봅시다. 얘는 액기를 왔다 갔다 해요. 압력 범위로는 요 사이 어딘가에 있는 거. 요 사이 어딘가에. P1이 이 사이 어딘가에. 나는 고기를 왔다 갔다 해요. 고기. 그럼 이 사이 어딘가에 압력 범위가 있는 거죠. P2는 여기 있는 거죠. P1, P, P2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간단하죠? 그냥 그래프 해석이에요. 이거. 그대로. 어려울 거 한 개도 없어요. 끝! 여러분, 제가 이걸 왜 풀어드리려고 하냐면 우리가 지금까지는 얘와 얘를 섞으면 반응 전 PV 다 더한 거랑 반응 후에 총 PV랑 같다. 이렇게 풀었잖아요. 자, 이제는 꼭지를 열면 얘네가 반응을 시작할 거예요. 지금까지는 반응을 안 했어요. 그냥 섞인 거예요. 근데 이제는 반응을 해요. 그러면 반응한 이후를 고려를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은 분리가 돼 있단 말이에요. 얘는 2몰 넣었고, 자, B는 몰수를 몰라요. B는 몰수를 몰라요. 근데 어차피 PV는 nRT에서 지금 T켈빈 반응 전후의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상황이므로 T를 날려요. 그리고 R도 날리면, 그리고 얘네 부피가 같다는 조건이 있거든요. 그래서 V도 날릴 수 있어요. 양쪽 플라스크가 지금 부피가 같은 거예요. 그러면 결국 P는 N에 비례하기 때문에 얘가 2몰이잖아요. 얘는 몇 몰인지 모르지만 3기압으로 돼 있으니까 제가 압력과 몰수가 비례하니 얘를 3N몰로 잡을 거예요. 3N몰. 그래 놓고 꼭지를 열어서 반응을 쫙 시켰다 이거예요. 자, 그랬더니 C가 생겼겠죠? A, B가 반응을 하여 생성물이 생겼어요. 몇 몰 생겼는지 모르는데 얘가 전체 부분압력 1기압을 차지하게 됐단 말이에요. 부분압력 1기압. 그러면 봐봐요. 지금 우리 PV는 nRT에서 R 일정, T 일정, 그리고 PV가 결국은 몰수에 비례하거든요. PV가 몰수에 비례해요. 그러면 얘는 3N몰이고 반응이 끝난 후 C는요. 압력 1기압, C만의 압력이 1기압인데 이때 부피가 얼마예요? 부피가 여기가 만약에 1리터면 얘는 전체 2리터에 퍼진 거죠. 부피가 2배가 된 거예요. 그럼 얘 같은 경우는
3기압 곱하기 1리터에서 3N몰이라고 생각하면 어차피 PV가 몰수의 비례니까 반응이 끝난 후 얘는요 1기압 곱하기 2리터가 되는 거예요. 뭔 말인지 이해돼요? 그래서 3기압 곱하기 1리터에서 3N몰이면 얘 같은 경우는 1기압 곱하기 2리터가 되면서 얘랑 비교했을 때 이게 몇 몰이 되는 거야? 2N몰이 되는 거예요. 이해했어요? 반응 전 B는 1리터 3N몰, 1리터 3기압이니 곱해서 3N몰로 잡으면 반응 후 C는 2리터 1기압이니 곱해서 2N몰이 되는 관계예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뭘 할 수 있는지 알아요? A는 처음에 몇 몰 있었니? 2몰. B가 3N몰. 이게 반응 전. 이걸 쓰셔야 된다고요. 반응을 시켜요. C가 2N몰 생겼다는 소리잖아요. 안 그래요? C가 2N몰 생겼으면 B는 몇 N몰 반응에 참여했겠어요? N몰 참여한 거죠. A는 그럼 몇 몰 참여했어요? 여러분 두 놈을 넣었는데 B가 남아요? A는 다 썼다는 얘기예요. 반응은요 한 놈 다 쓸 때까지 진행이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럼 얘는 2몰을 다 쓴 거예요. 즉 2N몰 이꼴 2라는 얘기가 돼요. N은 1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그래서 반응 후에 얘 없고요. 얘는 이제 3몰 1몰이 되는 거죠. 3몰에서 N 1몰 반응했으니 2몰 남고 얘 2몰 생성. 이렇게 N이 1로 바뀌면서 실제 몰수로 변해요. 전반으로 쓰셔야 돼요. 이게 반응이 일어나는 게. 이해하셨습니까? 그럼 보세요. 반응이 끝난 후 C가 2몰 생겨요. 이게 압력으로 1기압을 차지했다는 거잖아요. 그럼 반응 후에 남은 B도 2몰이거든요. 얘가 차지하는 압력도 1기압이겠죠. 왜? 부분 압력은 몰 분율에 비례하지 않습니까? 몰비가 1대1이면 내부에서 얘네가 작용하는 압력도 지금 똑같아서 C가 1기압, B가 1기압, 내부 총기압은 지금 2기압인 상태인 거예요. 반응이 끝난 후는. 이해됐습니까? 지금까지는 우리 열어서 반응시켜 이것만 했어요. 아니 열어서 섞어 이것만 했어요. 근데 이제는 열어서 반응시켜가 되는 거예요. 그럼 반응시킨 후 얘네들의 몰수를 이용해서 압력을 다시 구해야 돼요. 왜? 몰수가 바뀌니까. 이걸 하실 수 있어야 돼요. 자, 그 다음은 그래서 반응 후 내부 총 압력은 2기압이 됐음을 우리가 확인했어요. C가 1기압, 남은 B가 1기압, 총 2기압이로구나. 근데 이게 끝이 아니죠. 뭐 했어요? 용기 속 기체의 온도를 바꿨어요. T켈빈이었던 걸 AT켈빈으로 바꿔버렸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내부 압력이 3기압으로 변해버렸어요. 2기압에서 3으로 올라간 거예요. 여기서 뭐예요? PV 내날 때 다시 보세요. 자, 온도를 올리기 전후 기준. 얘는 변했으니까 날리면 안 되고요. R 날려요. 온도 올렸다고 몰수가 바뀐 거 아니죠? BC 몰수 그대로 유지해요. 용기 부피 그대로 유지죠? 그럼 여기서 압력은 절대 온도에 비례해요. 무슨 얘기냐? 온도가 T켈빈 대 AT켈빈이었잖아요. 이게 얘네들의 압력의 비 2대 3과 같은 거예요. 여기서 A 값이 나와요. 오케이? 일단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한 상태에서 반응시켜요. 전반후 써서 반응 후를 구하세요. 그런 다음 뭐 온도를 바꾸든 부피를 바꾸든 그건 그 다음 얘기예요. 오케이? 이거 하셔야 돼요. 반응. 요 문제나 뭐 14번 문제도 이제 반응을 시키는 유형입니다. 14번 문제도. 14번 문제는 한번 풀어보세요. 나중에 숙제로 제가 내드릴 테니 꼭지 A를 열면 이 안에 A, B는 반응을 해요. 꼭지 B를 열면 이건 반응하지 않죠. 그냥 헬륨이 퍼지는 관계예요. 전체적으로 고르게. 근데 나중엔 고정장치도 풀어요. 고정장치 풀어버리면 실린더에 헬륨만 1리터가 된대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실린더가 여기만 실린더예요, 여러분. 이걸 잘 봐야 돼요. 요거는 강철 용기. 실린더라고 표현하면 피스톤이 붙어 있는 여기만 실린더. 그래서 반응 싹 시키고 끝낸 다음 고정장치 풀어버리면 얘가 요쪽 1리터가 된다라는 의미예요. 여기 3리터는 고정이고 이게 이렇게 움직여서 여기 1리터 남으면 이쪽이 3리터가 되는 거죠. 이게 최종 상태인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이쪽은 오른쪽은 헬륨 2기압에 3리터 들어있다가 얘 풀고 이거 푸니까 전체 4리터가 됐으니
PV는 일정. 2기압 3리터 한 거 하고 4리터 몇 기압 한 거 하고 얘는 반응 후 기압이 나오거든요. 여기서 그냥 PV는 일정 해갖고. 문제는 왼쪽이. 얘네는 반응을 할 거예요. 반응. 이건 그냥 퍼지는 거지만. 그럼 반응은 반응식에 이제 맞추셔야 돼요. 얘네가 몇 몰 들었냐? 우리 AB 기준 PV는 NRT를 이용하시면 얘네 어차피 온도 일정, R 일정, PV가 몰수에 비례하거든요. 그래서 압력 곱하기 부피, 얘는 3X몰. 압력 곱하기 부피에서 얘는 X몰. 이렇게 잡으시고 3X몰, X몰 넣었을 때 둘 중에 한 놈 다 쓸 때까지 반응하여 반응 후에 누가 몇 몰 남냐? 그리고 그 남는 몰수와 자, 고정장치를 풀면 양쪽의 압력이 평형을 이루게 되는 상황이므로 얘네가 얘네와 압력이 같아지는구나. 압력은 이쪽을 이용해서 구할 수 있어요. 그러면 얘네 몰수와 압력이 나오니 부피도 있으니까 문제에서 요구하는 걸 구할 수 있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반응이 끝난 후에는 몰이 변한다는 거 항상 조심하셔야 돼요. 요 문제도 그렇고 이제 뒤에 가시면 고난도 문제에 8번 같은 것도 대표적으로 이거는 직접 저기 A값, 개수까지 구하셔서 계산을 하셔야 되는 문제. 알겠죠? 여기까지 한번 풀어보시면 됩니다.